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케르케즈 영입을 오피셜로 발표했습니다. 이적료는 4천만 파운드 수준, 우리 돈 745억 정도 되고요. 리버풀과 5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케르케즈 이적의 뒷이야기, 케르케즈는 어떤 선수인지, 그리고 리버풀에서의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케르케즈 영입에는 리버풀 디렉터 리차드 휴즈라는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 리처드 휴즈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원래는 본머스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머스 시절에 케르케즈를 알크마르라는 네덜란드 팀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케르케즈는 이 리처드 휴즈의 픽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리처드 휴즈라는 사람이 안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안목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본머스에서 지금 감독인 이라올라라는 감독을 리차드 휴즈가 선임했고요. 또 선수로만 따지면 아스톤빌라에 있는 타이론 밍스, 맨시티의 아케, 뉴캐슬의 윌슨, 지금 토트넘가 있는 솔랑키까지 본머스에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디렉터 휴즈가 작업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고요. 자신이 직접 네덜란드에서 데려와서 성공시킨 케르케즈를 이번에는 리버풀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케르케즈가 리버풀 입단 후 첫 Q&A에서 휴즈의 역할이 컸다고 얘기도 했죠. 그래서 구단이 잘 굴러가는 데는 물론 감독, 선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디렉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케르케즈의 Q&A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Q&A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중요 문답들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슬롯과의 대화도 결정에 영향을 주었나?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케르케즈가 감독님이 보기에 제가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해 주셨다. 전술적인 부분도 얘기했다. 그리고 직접 감독님과 얘기한 게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감독님과 대화 후에 다른 팀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아르네 슬롯이라는 사람이 선수들에게 설명해주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고요. 프림퐁, 비르츠, 케르케즈 모두 슬롯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또 소보슬라이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하는 사이다. 리버풀이 축구의 정점이라고 소보슬라이가 나에게 말해줬다. 소보슬라이가 넌 꼭 와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소보슬라이하고는 똑같은 헝가리 국가대표죠.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레버쿠젠에 있었던 프림퐁이 비르츠 이적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헝가리 국가대표인 소보슬라이 역시 케르케즈의 이적에 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케르케즈의 간단 프로필과 24-25 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03년생 21살이고요. 나이로 봤을 때는 리버풀에 잘 적응만 한다면 아주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키는 180, 헝가리 국적이고요. 왼발잡이 레프트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41경기 2골과 5개의 도움을 만들었고요. 3,565분을 소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케르케즈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왼쪽은 24-25 시즌, 23-24 시즌 케르케즈가 본머스에서 어디서 터치를 했는지 보여주는 터치 맵입니다. 보면 경기장을 세로로 5가지 구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터치가 많죠. 이러한 경향은 23-24보다 24-25에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24-25 시즌은 모든 터치 중에 73%가 경기장 왼쪽 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중앙으로 들어와서 터치하는 빈도가 매우 적고 터치라인 근처에서 라인 타는 플레이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머스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대략 짐작이 가죠.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사이드백으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에서는 이것보다 측면 의존도가 조금 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풀백도 프림퐁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사이드백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림퐁이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케르케즈가 백3 중에 한 자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케르케즈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면 적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케르케즈의 달리기 유형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지금 왼쪽은 유럽 7대 리그와 비교한 퍼센트고요. 99%다. 그러면
유럽 7대 리그에서 완전 최상이다. 그러니까 상위 1% 안에 든다. 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언더래핑 달리기가 99%입니다. 이거 뒤에도 설명드리긴 할 건데 유럽 7대 리그에서 케르케즈가 언더래핑 시도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위가 오버래핑이고요. 3위가 서포트런, 지원 달리기입니다. 이건 내가 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옆쪽에서 띄워주면서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 잡은 선수는 그만큼 선택지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공 가진 선수보다 전진된 위치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뒷공간 침투하기입니다. 이 공 가진 선수보다 전진된 위치에서 받기라는 건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은 넘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받는 걸 말하고요. 뒷공간 침투하기는 말 그대로 상대 수비 최종 라인을 뛰어넘는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케르케즈가 언더래핑, 오버래핑, 그러니까 우리 팀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그 공 가진 선수의 주변으로 안으로 뛰든 바깥으로 뛰든 많이 뛰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사이드백의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좀 빌드업에 관여하는 그런 풀백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앙 쪽으로 개입하는 풀백들은 저기 초록색 빌드업 파트에 커밍숏이 많을 거예요. 이 커밍숏이라는 건 공 있는 선수 쪽으로 받으러 내려가는 움직임이거든요. 내지는 뭐 그리말도 같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그런 풀백이 된다. 그러면 어택의 크로스 리시버 부분이 많을 거예요. 크로스를 받아주는 사이드백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수치들은 좀 적고 오버래핑 런, 언더래핑 런 이런 게 많다는 건 조금 더 클래식한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케르케즈의 직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이 수준급의 직선 돌파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편하게 맨시티로 이번에 영입이 된 아인누리라는 선수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인누리가 약간 브라질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도 잘 쓰고 좁은 공간에서 화려한 발재간으로 상대를 뚫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누리가 그런 느낌이라면 케르케즈는 순간 속도, 민첩성 베이스의 직선 돌파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케르케즈는 완전 운동 능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듯한 플레이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랑 가까이 붙은 다음에 한 번에 툭 치는 게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뭐 더 안으로 파고들든지 크로스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저는 이 케르케즈라는 선수가 상체로 양쪽의 선택지를 만든다고 느꼈어요. 왼쪽으로 치고 갈지 오른쪽으로 치고 갈지 그런 것들을 이지선달 걸면서 결국엔 자신이 주로 쓰는 왼발 쪽으로 공을 쳐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맨유의 발렌시아가 쓰는 그런 툭툭탁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드리블도 자주 하고요. 그냥 순수 속도 경합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태클 능력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를 빠르게 따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선수를 막을 때 또 케르케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완전히 드리블, 개인기 이런 걸 쓰는 선수보다는 속도로 자신을 이겨내려는 선수에게 또 강할 것 같고요. 공격수가 자기와 거리 좁혀놓고 총총총 하다가 쭉 치고 나갈 때 거기서 좋은 민첩성으로 따라가주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앉은 상황에서 윙어가 나를 깨려고 한다. 그랬을 때 1대1 상황에서 잘 공략당하지 않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수비 복귀할 때도 빠른 스피드를 충분히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태클 타이밍, 태클 범위 이런 것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버풀이 상대와의 격차를 낼 때 주로 이 맞불 싸움에서 체급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맞불 싸움이라는 건 리버풀 공격수들이 특공대 역습으로 득점 퀄리티의 차이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리버풀 선수들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역습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케르케즈라는 선수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르케즈가 상당히 정확한 크로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크로스로 지난 시즌 22개의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크로스가 토트넘전에서 어시스트를 했던 장면인데 이건 진짜 예술입니다. 이 거리에서 얼리 크로스를 하는데요. 완전히 바깥쪽에서 돌아뛰는 선수를 보고 높낮이 적당하고 속도가 적당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이게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놓지 않아도 정확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선수고, 또 케르케즈가 컷백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컷백, 높은 크로스 모두 중간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 크로스, 그러니까 달리면서 하는 크로스가 꽤나 정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능력들로 봤을 때는 빠르고 직선적이고 에너제틱한 그런 풀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왼발 피카츄라고 적었거든요. 저는 약간 케르케즈를 보고 포켓몬 중에 그 피카츄가 정광석화라는 기술 쓰는 그런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번개 같다, 빠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로버트슨과의 차이는 어떨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버트슨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동적이라는 그런 단어는 현지 측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조금 더 수동적이냐, 이제 태클 시도와 가로채기가 로버트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얘기예요. 로버트슨은 경기 중에 더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팀의 차이, 그리고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버트슨이 조금 더 에너제틱했던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로버트슨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케르케즈가 동일 포지션에서 공중볼 경합 수치가 되게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버트슨이랑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버트슨이 이뤄놓은 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케르케즈는 어린 선수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로버트슨의 그 발 자취를 잘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버풀에서 케르케즈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활용법은 일반적인 포백 기용입니다. 이제 아르네 슬롯이 좁은 포백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빌드업할 때 일반적으로 풀백처럼 서 있대 본머스보다는 더 가운데 쪽에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본머스에서는 터치라인 쪽에 와이드하게 벌려 있을 때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왼쪽 공간은 적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측면 쪽에 바짝 붙어서 공을 받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좁은 위치에서 받다 보니까 왼쪽에도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도 공간이 있죠. 그래서 양쪽의 공간을 선택지로 두고 공을 컨트롤하는, 내지는 드리블하는 그런 것들을 적응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법은 언더래핑입니다. 유럽 7대 리그 중 언더래핑 횟수 1위. 그래서 학포 같은 선수가 왼쪽에서 공 잡고 상대 수비 끌어내거나 벌려줬을 때 케르케즈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 받고 결정적인 위치에서 컷백. 보통 언더래핑 하면 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니까 박스 깊숙한 곳에서 컷백을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학포와 케르케즈의 호흡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측면 윙어의 풀백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포라는 선수가 케르케즈를 주는 척하면서 직접 슈팅각을 만들기 위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고, 슈팅하는 척하면서 케르케즈에게 내줄 수도 있겠죠. 또 케르케즈가 이런 움직임에 익숙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고요. 세 번째 활용법은 와이드한 오버래핑입니다. 언더래핑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고요. 왼쪽 윙어에게 선택지를 마찬가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는 척하면서 내줘도 되고요. 주는 척하면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도 되고요.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버래핑이 골대와는 더 먼 곳에서 공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컷백으로 치명적인 지역까지 공을 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컷백보다는 높은 크로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바깥쪽으로 돌아뛰는 거기 때문에 수비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않는 이상 하프 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압박이 덜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오픈된 찬스에서 높은 크로스를 케르케즈가 얼마나 잘 올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에서의 활용법 네 번째는 프림퐁 전진 시 스토퍼가 되는 거죠. 프림퐁도 공격적인 풀백이다 보니까 프림퐁이 오른쪽 높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로버트슨이 해줬던 것처럼 후방에서 수비 밸런스 잡으면서 임시 3백처럼 뛰는 겁니다. 이 역시 본머스에서 많이 했던 역할은 아니라서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역할을 수행할 때는 아무래도 왼발 전진 패스의 퀄리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잡고 앞쪽으로 계속해서 뿌려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의 패스 판단 능력, 또 전진 패스 퀄리티, 이런 센터백적인 요소들이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활용법 5번째는 변형 백3에서 윙백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약간 실험적인 거기도 하고 조금 변형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가능성 없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비르츠가 3-4-3일 때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었었잖아요. 레버쿠젠에서. 그런데 그때 그리말도, 프림퐁 이 두 명의 선수가 비르츠보다 훨씬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비르츠가 내려오면서 최후방 라인에 공을 받아줬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연상을 해본다고 하면 비르츠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면서 공을 받아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흐라벤베르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면서 라볼피아나 내지는 하프백 형태로 빌드업을 해주는 거죠. 센터백 사이로 흐라벤베르가 들어간 뒤에 반다이크 코나테가 조금은 넓게 벌린 다음 케르케즈 프림퐁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항상 이 포메이션 이 자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빌드업 하다가 상황이 될 때 이런 식으로 형성될 때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양 풀백이 다 공격적으로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명을 수비적으로 쓰기에는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올리는 방법은 흐라벤베르를 가운데 쪽으로 내리면서 뒤쪽의 숫자는 유지하면서 풀백을 올리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흐라벤베르 역시 시즌 중에 아주 가끔씩 센터백 빼고 공격적으로 활용될 때 흐라벤베르가 임시 센터백을 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 공 돌리는 것도 아예 처음 해보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빌드업 형태 경기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케르케즈 프림퐁은 진짜 활용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공격적인 풀백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잘 쓰고 수비적인 부분을 커버만 잘해준다면 매우 무서운 무기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감독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지 못했을 때는 이 선수들의 단점이 더더욱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케르케즈의 활용법 5가지 정도 알아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버풀 이적 시장이 진짜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하기로 했던 그 자리를 제대로 잘 메꾸고 있고요. 벌써 오피셜만 3명입니다. 프림퐁, 비르츠, 케르케즈. 그리고 이 3명 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던 매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지난 시즌 아무래도 이적 시장에서 큰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돈 아낀 게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리그 우승했던 것도 이 리버풀의 이적 시장이 큰 도움이 되겠죠. 리그 1위를 했으니까 그로부터 얻어지는 재정적인 이득도 있을 테고 팀의 위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들이 도움이 되면서 이번 이적 시장 초반부부터 돈을 빡빡 빠르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네 슬롯의 이 협상, 선수 꼬시기 능력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능력,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로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이겠죠. 그래서 이 리버풀이 지난 시즌 우승했지만 더더욱 무서워지고 있고요. 과연 리버풀은 다음 시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